안녕하십니까. 압구정필 성형외과 김인권입니다. 지난 7월 25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한국식약처에서 보형물 제조회사인 알러간사에서 만든 모든 보형물들을 리콜을 실시하였죠. 그리고 지난 8월 16일 국내에서도 텍스처 보형물에 의해 발생한 희귀암이 보고되면서 모두들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번 회에 말씀드린 데 연이어서 여러분들 보형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죠? 이렇게 보형물이 희귀암을 일으킨다니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가슴 보형물의 역사, 종류, 안정성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가슴 성형 30년이 넘는 전문가로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모든 분들에게 밝히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유방 보형물 관련 희귀암, 즉 ALCL 발생과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가슴 보형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는 보형물의 역사, 종류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으로 가슴 보형물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미국에서요. 내용물이 폴리우레탄으로 된 보형물이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곧 사용이 중지되고 실리콘 젤과 식염수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표면이 매우 매끄러운 스무스였죠. 80년대까지는 실리콘 젤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했어요. 실리콘 젤이 터지면은 실리콘 젤이 몸속 여러 곳으로 퍼져서 겨드랑이나 심지어는 사타구니까지도 몽울이나 혹이 만져지고 또한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연관된 질병을 일으킨다고 했죠. 즉 연체 조직 질환, 커넥티브 디지즈라고도 하죠. 또 면역계 질환, 류마티스 질환 등을 일으킨다는 보고에 따라서 1991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실리콘젤 보형물 사용을 전면 금지 조치했습니다. 대신 안전한 식염수 스무스 보형물만 사용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러자 미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엄청난 소동이 일었습니다. 실리콘젤로 수술한 수백만 명이 제조회사인 다우코닝사에 피해 보상 소송을 냈기 때문이죠. 이 회사는 엄청 큰 회사였는데 이 소송들로 인해 보형물을 제조하는 제조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해서 17년 동안 안전한 식염수 보형물만을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가장 안전한 보형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던 실리콘젤 보형물이 2007년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흐물흐물하여 한번 터지면 온몸에 퍼질 수 있는 실리콘 젤을 응축시켜서 즉 코에시브하게 만들어서 터져도 몸에 덜 퍼지게 만든 코에시브 실리콘 젤, 한국에서는 이를 줄여서 코젤이라고 하죠. 이 코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식염수보다 덜 터지고 더 부드럽다는 과대 광고와 함께요. 그러나 사실은 덜 터지는 것이 아니라 터져도 잘 모르게 되니까 그렇게 광고를 한 것이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식염수나 코젤이나 내용물을 싸고 있는 주머니는 똑같은데 내용물이 식염수로 하여 더 잘 터지고 실리콘 젤이 들어있다 하여 덜 터질 리가 있겠어요? 무엇보다 식염수는 인체에 안전한 생리 식염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맞는 링거주사액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생리 식염수이죠. 게다가 식염수 보형물은 터지면은 식염수가 곧바로 인체에 다 흡수돼 버려서 보형물이 쭈그러들기 때문에 터지자마자 바로 터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코젤은 터진 실리콘이 흡수가 우리 몸에서 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부피가 줄지 않으니까 터진 줄을 몰라요. MRI 같은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는 한은 터졌는지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코젤이 안 터진 줄 알고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식염수보다 오래 가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젤로 수술하게 되면은 반드시 2년마다
MRI 검사를 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던가요? 아무 문제 없어도 반드시 2년마다 검사를 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코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10년마다 새 보형물로 교환해 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손상되거나 낡아서 밖으로 새어나온 실리콘젤 성분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지요. 그렇지만 식염수는 이런 검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한 코젤이 특별히 더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이때 또 슬며시 등장한 게 바로 거친 표면의 텍스처 코젤입니다. 겉이 텍스처로 되면은 소위 구형구축 수술한 가슴이 딱딱해지는 걸 말합니다. 구형구축이나 리플링, 이거는 쭈글쭈글한 보형물이 밖에서 만져지는 느낌이죠. 이런 구형구축이나 리플링이 줄어들고 더구나 마사지 안 해도 구형구축 확률이 낮아진다면서 등장한 게 바로 텍스처 코젤입니다. 그러나 구형구축이나 리플링 현상에 있어서 스무스 식염수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잠깐 텍스처로 된 식염수가 등장을 했다가 스무스로 된 식염수보다 별로 나은 점이 없음이 밝혀지면서 잠시 사라졌었는데 또 나타난 것이죠. 사실 구형구축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보형물 주위에 생성된 세균막, 전문용어로는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러죠. 이 세균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학설이 현재 가장 유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염수보다 더 좋은 보형물이라 하여 비용도 또 식염수보다 더 높게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물방울 보형물이 등장을 해요. 물방울 보형물은 동그란 라운드 보형물보다 가슴을 좀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등장했죠. 비용도 더 높게 부르고 한국에도 수년 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한때는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유행에 뒤떨어진 취급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물방울 보형물을 권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많이 사라졌고 이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물방울 보형물은 라운드 보형물보다 수술하기가 좀 어렵고 또 가슴 밑선에 긴 절개를 주로 해야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흉터가 생기겠죠? 겨드랑이로 한다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가슴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 보형물 공간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물방울 보형물이 삐뚤어지기 쉬우니까요. 또한 윗가슴골이 아무래도 밋밋하니까 덜 생기겠죠. 가슴골 깊이 파인 거를 원하는 분은 물방울 보형물로 어렵겠죠. 또 물방울 형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물방울을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어서 촉감도 더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한창 물방울 보형물이 유행할 때에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물방울 보형물 사용하는 빈도가 10%대에 불과했어요. 유행만을 너무 추구하는 한국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모든 물방울 보형물은 한결같이 모두 텍스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형물 관련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텍스처 보형물이죠. 텍스처 보형물이 희귀암의 주 원인으로 보고됨에 따라서 몇 년 전부터 마이크로 텍스처가 등장합니다. 아주 거친 표면의 텍스처를 매끄러울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만든 텍스처라는 뜻입니다. 거친 표면은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를 해결해 보라고 만든 것이죠. 물론 비용도 기존보다 높으면서요.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탓으로 아직 미국에는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마이크로 텍스처의 그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물론 안전한 보형물이 입증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요. 이렇게 가볍게 보형물의 역사를 더듬어 봤습니다. 모든 보형물은 내용물의 종류에 따라서 식염수와 코젤로 나눌 수 있고 겉표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매끄러운 스무스와 겉표면이 거친 텍스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보형물의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동그란 형태의 라운드와 물방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식염수 보형물은 모두 라운드 스무스 타입이죠. 코젤 보형물은 스무스 타입 또는 텍스처 타입 두 가지가 있으며 물방울은 모두 텍스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 유방 보형물에서 발생한 희귀암
발생 보고를 접하고 충격과 함께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텍스처 보형물의 위험성을 미국 성형외과 학회와 학술지 논문을 통하여 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좀 더 빨리 국내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에서 텍스처 대신에 안전한 스무스 보형물을 사용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어요. 몇 년만 더 빨랐어도 오늘날 텍스처 보형물 때문에 불안에 떨 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을 텐데 말입니다. 한국은 유행은 알아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수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에서 앞다퉈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다가가는 데 기여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한 예가 이번 텍스처 보형물 관련 희귀암 사태가 아닐까요? 유행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지만 학문과 진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깊이 한우물을 파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10여 년간 가슴 성형 분야에서 깊은 생각 없이 텍스처가 대세인 것처럼 유행했죠.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유행에 뒤떨어지고 처지고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조회사의 과장 광고, 전략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유쾌하지 않고 슬픈 일이죠. 한국에서 텍스처가 대유행을 하고 있을 때에도 미국의 대세는 대부분 스무스였고 텍스처 사용률이 매우 낮았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작은 위안을 느껴봅니다. 왜냐고요? 평생 배꼽 통한 가슴 성형만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배꼽 가슴 성형은 스무스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배꼽 가슴 성형을 하신 저의 모든 환자분들 모두에게 텍스처로 인한 불안을 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다행스럽고 저에게 다수의 위안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동안 배꼽 가슴 성형을 하셨던 분들은 따라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슴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환자분들 모두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